자, 이번 챕터에서는 화학공학에서 반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정들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화학공학에서 보통 다루고 있는 공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서 회분식 공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또 연속 공정과 반회분식 공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회분식 공정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회분식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 초기에만 반응물을 유입을 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기를 차단을 하고 유입이나 배출이 없는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일정 시간 동안에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생성물을 빼내는 공정을 우리가 회분식 공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반응이 끝날 때까지 외부하고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 회분식 공정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량 생산에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속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연속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입물과 또 배출물이 공정 반응 중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흘러주는 그러한 형태의 공정을 말을 합니다. 비교적 대량 생산을 할 때 이 연속 공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정상 상태, 즉 스테디 스테이트에 가깝게 유지가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회분식 공정이 있는데요. 반회분식 공정 같은 경우는 보면 유입물만을 연속적으로 주입을 시켜 주거나 또는 반응물만 연속적으로 또 배출해 주는 그러한 공정을 우리가 반회분식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정이 정상 상태인지 아닌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분류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공정 내부의 온도, 압력 또는 유속이나 부피 등과 같은 이러한 변수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 상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하고, 시간에 따라서 공정 변수의 값이 변하게 되면 이때는 비정상 상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운전 상태를 우리가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때, 정상 상태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온도나 압력, 유속이나 부피와 같은 변수 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 독립적인 어떠한 상태로서 개의 유입량이나 유출량이 동일하게 되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상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 비정상 상태는 시간에 따라서 공정 변수 값이 변하게 되는 경우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기출문항으로 나오는지 그 기출 문제를 좀 보면, 정상 상태라고 했습니다. 정상 상태로 조업되는 반응기에 유입되는 흐름과 또 유출되는 흐름을 분석한 결과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비활성 물질의 조성이 유입 흐름과 유출 흐름에서 각각 20%, 20몰%, 10몰%였다. 이 반응기에 유입되는 흐름의 유속이 100몰/s일 때 유출 흐름의 유속은 얼마가 되겠느냐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상 상태예요. 그리고 이때 정상 상태에서는 유입되고 있는 흐름과 유출되고 있는 이 흐름에 대한 부분이 같다라고 놓고 보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입되는 부분과 유출되는 부분을 각각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유입 흐름과 유출 흐름에서 유입이 20몰%, 그 다음에 요거는 유출은 10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유입된 흐름의 유속이 100몰/s다. 그래서 100몰/s에 해당이 되고, 여기에 20몰%라고 했기 때문에 100분의 20 해서 0.2를 곱해주는 거죠. 여기에 몰%. 자, 그러면 유출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10몰%이기 때문에 0.1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값으로 이제 놔주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x에 대한 값이 200이 돼야만 200몰 퍼 세크에 대한 부분이 돼야 이 관계가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정답 3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 문항에서는 정상 상태에서 조업되고 있는 유입되는 흐름과 유출되는 흐름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질 수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물질 수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비교하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근데 일단 물질 수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고립계에서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응용한 그런 형태의 개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도입과 배출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축척 사이의 균형이 서로 맞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물질 수지의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어떤 공정에서 물질의 수입, 유입량 또는 지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그러한 개와 서라운딩 그 외부에 대한 사이의 물질의 교환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 물질 수지이고, 이때 들어오는 양, 유입량에서 유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빼고 생성된 양을 더해주고 또 소멸된 양을 빼주게 되면 이러한 전체적인 축척량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문항을 풀고 계산을 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유입량과 유출량은 각각 개의 경계를 통해 들어가거나 빠져나간 것이고, 생성량과 소멸량은 개의 내부에서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고 소모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축적된 양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러한 것이고, 이제 실질적인 개념은 어떤 얻은 것과 또 나간 것, 그럼으로써 남아있는 것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공정에서의 물질 수지를 좀 하나씩 보면, 일단 우리가 앞에서 공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회분 공정에 대한 부분, 연속 공정, 그리고 반회분 공정에서 이러한 세 가지 공정에 각각의 물질 수지를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고, 결국 들어온 것과 나가고 또 축적된 그러한 것들의 전체적인 균형 잡힌 식을 우리가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회분 공정에서의 물질 수지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분 공정에서는 유입량과 유출량 자체가 다 0이다. 가둬놓고 하는 그러한 그 공정이었었죠. 그래서 유입량도 없고 유출량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반응이기 때문에 결국 그 생성되고 있는 거에서 소멸되고 있는 거, 없어지고 있는 부분을 하면 그게 축적량에 해당이 되는 값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은 이건 회분 공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연속 공정이라고 하는 것의 그 물질 수지식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우리가 연속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 유입물과 배출물이 공정 반응 중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연속 공정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연속 공정에서는 축적량이 제로가 됩니다.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속 공정에서는 유입량과 그 다음에 생성된 양의 합과 유출량과 소멸된 것의 합이 같게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연속 공정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반회분 공정에서의 물질 수지식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회분 공정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유입물만 연속적으로 주입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응물만을 연속적으로 배출하는 공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분 공정에서의 그 물질 수지식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 해당이 되는 것, 즉 이제 유입되고 있는 이 인풋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0이거나 또는 아웃풋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0인 것으로 놓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공정에 대한 부분, 각 회분 공정이라든지 연속 공정, 반회분 공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정의에 대한 부분을 내렸었죠. 그 정의를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질량 보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어우러져서 나온 것이 바로 물질 수지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물질 수지식은 각 공정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계 반응물과 과잉 반응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에서부터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정의를 보면 화학 반응에서 다른 반응물들보다 먼저 완전히 또는 전부 소비되는 그런 반응물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A와 2B가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A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몰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A 하나와 2B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돼서 C가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B 입장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한계 반응물입니다. A가 아무리 많아도 B가 2몰만 반응을 하고 2개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 소모될 때까지만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먼저 완전히 전부 소비되는 반응물, 그러면 B가 한계 반응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과잉 반응물이라고 하는 것, 반응이 끝났을 때 반응 용기에 남아있는 반응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A가 됩니다. 그러니까 A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한계 반응물과 과잉 반응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연료가스를 연소시킬 때 5000몰 per minute의 공기를 연소 반응기에 급송하였다. 이 연료가스를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이론적인 공기 양이 4000몰 per minute이다. 이때 과잉 공기 백분율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건 이만큼인데 5000몰을 넣었다는 거죠. 필요한 건 4000몰인데 그때 과잉 공기 백분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는 이 차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백분율로 계산을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요한 부분이 4000이었다면 이 5000에서 4000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제 과잉, 1000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과잉된 부분이죠. 이거를 백분율로 표현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000분의 1000 곱하기 100이라고 계산을 해서 요거는 25%가 과잉 공기 백분율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냥 빼기만 간단하게 해도 4000 필요한데 여기에 1000이 더 남아버렸다라는 얘기니까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더 들어왔다라는 것으로서 25%의 과잉 공기 백분율이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선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문제를 풀어봤지만 어떤 개념적인 내용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질 수지 문제 해석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보자면 개의 물질 수지를 세우기 위해서 개를 출입하고 있는 물질의 흐름이라든지 개에 존재하는 물질의 질량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성과 화학 반응식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공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회분식이냐, 또 연속이냐, 또 반회분식이냐에 대한 그 공정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물질 수지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그 각각의 반응물과 또 남은 생성물이 있다면 그 남아있는 생성물이나 남아있는 반응종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만큼의 양인지를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화학 반응식을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계략도를 그려본다든지, 계략도 내지는 뭐 반응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그리고 각 데이터들을 이제 넣어주는 거고요. 각 데이터를 통한 계산, 조성을 파악하고 나서 어떠한 것들이 뭐 반응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활용을 하고 각 흐름에서 주어진 중량들을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에 관해서의 이 계산은 동일 기준을 적용을 해주고 또 걔가 계산을 완료하기 위해서 충분히 잘 규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암모니아를 생산하기 위해서 20g몰의 수소기체와 10g몰의 질소기체를 반응기에 공급하였다. 반응 전화율이 30%인 경우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와 수소기체, 질소기체의 질량의 총합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반응기 내에서 이게 반응하고 있는 암모니아, 그리고 질소, 수소, 이것들이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됐을 때 이때 반응기에서 배출한 암모니아, 수소, 질소가 각각 얼마인지를 알아내고 각각의 총합에 대한 계산을 하라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좀 먼저 세워봐야 되겠죠. 즉 암모니아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질소 2 여기 N2니까 여기 앞에 개수 2를 쓰고 여기 3. 그래서 1대 3의 비율로 질소와 수소가 1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2몰이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런데 암모니아를 생성하기 위해서 지금 수소는 20g몰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질소기체가 10g몰이 각각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대 3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소가 한 개의 반응물에 해당이 돼요. 수소가 한 개의 반응물이고 문항에서 전환율이 30%밖에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사용이 될 수가 없고 그 중에서 30%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남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수소에 대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전체 20에서 전환율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0.3 그러니까 30%만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20 곱하기 0.3에서 6 그러면 20 마이너스 14를 해서 6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이 x값은 14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14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사실상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질소와 3몰의 수소가 반응을 해서 2몰의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것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20, 그 다음에 질소가 10이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반응하고 나서 반응하게 된 것은 여기는 이제 6만큼만 반응을 했다는 거고 남아있는 양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14가 된다라고 했어요. 방금 계산을 한 거에 의하면. 그럼 이게 6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비율이 질소와 수소가 1대 3으로 반응을 하는데 여기가 6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질소 입장에서는 2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전체 10에서 2만큼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8이 된다.
그리고 이 암모니아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제 생성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자면 생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각각 2몰 2배, 1대 3대 2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2에 대한 부분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곱하기 2 해서 4.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챔버 안에 남아있는 것은 질소가 8, 수소가 14, 그리고 암모니아가 생성이 된 게 이제 4만큼 생성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출되고 있는 질량, 기체 질량의 총합에 대한 부분을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질소는 N2죠. 그래서 곱하기 이거 하나가 14니까 14 곱하기 2 해서 28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하나가 1인데 이제 분자로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고 거기에 곱하기 14를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그래서 2 곱하기 14 플러스 암모니아는 지금 질소 하나와 수소 3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 곱하기 4 전체적으로 양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은 320g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총합으로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20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